발표하신 내용은 2035 NDC의 경제적 파급 효과 시사점, 굉장히 재밌는 토픽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민감해서 임 교수님께서 제발 좀 파일을 좀 이렇게 유통시키지 말아 주십사. 그래가지고 유통 금지령 그래서 인쇄된 자료로만 보시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자료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재 교수님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임재 교수님께서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주 유니버시티 오브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호주에 있는 유명한 연구원인 에이베어의 시니어 리서치 오피서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쭉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셨는데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임재규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그 기본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하셔가지고 좀 모델링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자십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성실대학교 경제학과로 오셔서 또 에너지 스쿨 운영을 담당하시고 또 에너지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예.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적당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봉 교수님께서 발표를 요청을 하셨고, 이번에 최근에 2~3주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2035 NDC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9월달에 정부가 2035 NDC를 위한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최근까지 많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 2035년까지 오시가스 배출량을 얼마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논의는 있었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도 일부 지금 공공기관에서 해왔지만은 그 결과를 제시를 하지 못했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얼마 전에 나간 이후에 그 내용이 좀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그동안에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정부는 최종적으로 53%에서 61%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드린 내용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53%에서 61%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지간 비용, 배출권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은 좀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이미 결정했고, 그거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지금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의 발전을 거의 대부분 2050년까지는 없애버리겠다. 그 안에는 석탄도 들어가 있고 LNG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 B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탄소 중립의 기본적인 목표겠죠.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2035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이 기술적인 작업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진국들은 이미 2035년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이미 올해 초 또는 중반에 이 목표를 제시했고, 목표의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국가들은 단독의 숫자를 내고 또 어떤 국가들은 레인지의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EU, 호주 이렇게 해서 내놓은 국가들의 기준 연도에 기존에 있던 2030년 목표가 어떻고 2035년 목표가 ND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2018년 대비 감축률, 우리나라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연도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었던 이 나라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을 해보게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한 62%, 영국은 67%, 일본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40%인데, 그 다음에 독일도 한 60%.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낮으면 40%인데, 중간 수준이면 50에서 60% 사이. 이 정도의 선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초부터 2035년 목표 설정 작업을 위해서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1개 정도의 분과를 만들어서 그간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작업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배출량의 각 부문별로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설정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보통 한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는지 쭉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작업 결과가 정부에 제출이 되고 정부는 그걸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지난 9월 달에 내놓은 결과는 굉장히 틀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결과를 35년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2030년대 목표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2018년 7억 2,760만 톤의 배출량에서 우리는 30년까지 어느 정도로 감축을 해야 되냐면 4억 3,700만 톤 정도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2024년까지 8,800만 톤 정도 우리가 감축을 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5, 6년 사이에 우리는 2억 톤 이상을 감축을 더 해야지만이 30년 목표가 달성이 된다 하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억 2,700만 톤에서 4억 3,600만 톤으로 선형 경로를 가게 되면 2023년에 어느 정도의 배출량이 됐어야 되냐면은 5억 8,200만 톤 정도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6억 3,900만 톤 정도의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부터 5년 사이가 뭐냐면 딱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2030년 목표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부의 이 장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표 이행은 현 정부의 집중. 결국 뭐냐면 현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지난 9월 달에 정부는 고심 끝에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는 이미 40%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럼 그 이후 5년 동안에 우리는 얼마 정도를 더 감축해서 어느 정도 감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48%, 53%, 61%, 63%이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48% 안은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작업을 해왔던 기술작업반의 최선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를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5% 안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을 쭉 긋게 되면은 나름 선형 경로상에 있는 숫자 그것이 바로 53%. 그 다음에 61%는 IPCC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는 어느 정도의 감축을 해야 되는지를 나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61%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65%. 그래서 크게 4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배출량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총 배출량에서 뭐 순배출량을 하느냐 그냥 배출량 계산을 구륙 가이드라인 옛날 그 가이드라인을 계산하는 방법을 쓸 것이냐 뭐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을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 가지고 숫자는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48%, 53%, 61, 65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전력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가 감축할 경우에 전력 부분은 2018년에 2억 8,300만 톤의 배출량에서 35년은 그 배출량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1억 톤 이하로 가야 됩니다. 48% 그 시나리오를 간다 하더라도 그때 이 전력 부분의 감축률은 어느 정도 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68%가 돼요. 그때 배출량은 9,200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6천만 톤에서 9천만 톤까지 줄여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하는 1, 2, 3, 4를 나름 단계별로 미트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전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감축률이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뭐냐? 바로 전원 믹스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뭘 얘기했냐면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감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특히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전원 믹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48%한, 53%한, 61, 65%한 이렇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믹스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믹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35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전력 수요에 맞춰가지고 발전량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고 이 발전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핵심 주제가 저는 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 제대로 예측할 것이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력 수요를 거의 700TWh 수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690에서 그 다음에 53%는 조금 올라간 710, 최대 710, 그 다음 710 테라와트, 그 다음에 61에서 65에서는 740 정도 테라와트
그런데 이 발전량 전망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낮게 하는. 우리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겠다고 얘기해요. 탄소 중립으로 갔을 경우에, 나름 그 근처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2050년대에 필요한 발전량은 최소 어느 정도가 되냐면 1200TWh 이상 돼요. 이미 그 내용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관은 우리가 공론화 과정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200TW가 얘기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그걸 다시 하더라고요. 1200TWh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십가스를 예를 들어서 선형경로로 쭉 간다 그러면은 전력의 수요도 발전량도 그 정도 속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발전량은 2030년의 발전량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은 850테라, 최소한 850TWh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작게 잡더라도 850TWh는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3% 안이 실제로 선행경로에 가는 발전량입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를 잡았냐면 710TWh를 잡았어요. 무려 100TW 정도가 모자랍니다. 실제. 그래서 이 30년도와 35년도의 발전량 전망치를 가지고 이 믹스를 얘기합니다. 이 전망치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낮춰졌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예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발전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원자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데 필요한 발전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양이 너무 많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량을 억누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발전량이 예상되는 발전량이 굉장히 지금 더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후부의 김정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48%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현재 있는 35기가와트 정도 되는 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늘려야 되냐면 100기가와트를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100기가와트가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발전량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억누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100기가지 우리가 제대로 이 탄소 중립 경로를 간다고 그러고 필요한 발전량을 더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재생에너지량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는 100기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세 발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경로를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최종 목표는 53%에서 61%. 이 범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하루 전에는 1안이 50에서 60, 2안이 50에서 60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안 지나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53%, 66%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제시를 할 때 나름 부문별로 보시면은 목표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문별로 나름대로 숫자를 제시를 하긴 했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숫자 맞추기 나름대로 분석을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나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존에 전문가들이 했던 작업을 기초로 해서 조금 조정하는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설정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아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노동, 그리고 부문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오시가스 감축 양이 어느 정도 이 목표가 설정이 될지
그거에 대한 로드맵은 다시 설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인데, 이러한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냐. 그 내용은 지금 어느 누구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특히 35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텀업식으로 하는 방법, 탑다운식으로 하는 방법. 버텀업식으로 하는 방법은 부문별로,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무엇을 다 스텝을 쌓아가지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탑다운 방법. 기존에 있는 경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때 어느 정도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인지, 그때 한계적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두 번째,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가 경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될 것인가. 특히 35년의 목표, 우리가 설정한 53%와 61%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톤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GDP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때 배출권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실제로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기관 단위로도 하고 개인 단위로도 많이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기관 단위로 분석을 많이 해요. 보시게 되면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연구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10개, 전 세계 국가들 10개 국가그룹으로 나눠가지고 30년 목표를 달성할 때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러시아 같은 경우는 GDP가 30년에 4.5% 낮아지는 효과가 있더라. 미국 같은 경우는 0.4% 낮아지더라 하는 나름대로 분석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분석을 좀 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분석했고, 그때는 0.9에서 0.95에서 0.11% GDP가 낮아지다.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도 OECD에서 2023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EU의 저탄소 전략을 이행을 할 경우에 GDP는 EU의 GDP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분석해 봤더니 30년에 1.2% 떨어지겠다 하는 분석을 내는 거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어떤 모형을 쓰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형을 CG 모형을 씁니다. 이 CG라 하면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즉 연산 일반 균형 모형이라고. 그것이 글로벌 형태로 되는지 아니면 한 국가 형태로 되는지에 따라서 분석의 범위가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분석의 목표나 범위에 따라서 쓰는 모형의 범위가 틀려진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 근거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030년 목표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목표를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 목표와 관련된 국가 공식 계획을 제시를 할 때 약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 그때 뭐라고 됐냐면 우리나라는 30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GDP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0.01% 올라간다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여기다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죠. 믿지는 않는데 하여튼 정부는 그런 식으로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이번에 2035년 목표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을 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썼는데 저는 이 모형을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 경영에 있었던 처음에 학교에 있을 때 이 모형을 쓰고 있는데 모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산 일반균 CG 모형입니다. CG 모형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일국
다음은 축자적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매년의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2040년, 2050년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양하게 분석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2020년 산업 영역표를 기초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수와 관련된, 또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이것은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한 85%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커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군을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산업 부문을 전체 57개의 업종으로 나눴습니다. 농축수나 수산업부터 쭉 해서 마지막 서비스 업종까지. 그래서 57개 업종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주요 에너지원과 에너지 공급업, 그 다음에 주요 제조업의 산업들을, 산업 업종들을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산업 같은 경우는, 각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 활동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석 결과가 틀려집니다.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간의 대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력을 어디에서 보급을 받는 것인가, 또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인가, 그런 구축을 해서 우리가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2020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5년까지 뭔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뭘 하냐면 2020년부터 앞으로 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휴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가 앞으로 쭉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전망, 즉 BA를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준 전망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하게 됩니다. BA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그다음 35년에는 이 목표대로 35년 목표대로 53%를 감축하거나 61%를 감축을 할 때, 그때 다른 경제 분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경제 변수들이 기존에 있는 전망 대비 2035년에 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CG 모형 가지고 하는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숫자는 2035년에 가서 또는 2030년에 가서 주요 경제 변수들이 기존 전망 대비 몇 %나 올라오거나 또는 내려가는지를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기준 전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2020년에서 30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한 1.9,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 1.9%, 30년에서 35년까지는 한 1%, 그 다음에 2020년에서 35년까지는 한 1.6%.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분석을 해봤더니 기준 전망 하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2025년에서 35년 동안, 10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온실가스 감축 휴업이 없을 때는 연평균 1.2% 정도 경제 성장할 것 같다 하고, 일단 이 기준 전망에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전망 하에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지, 경제적 파괴 효과가 있을지 분석을 해요.
그럼 시나리오를 좀 설정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출권 거래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는 1과 시나리오 2를 두 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실제로 각 부문과 업종에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거래제가 없이 알아서 감축을 하는 시나리오. 우리가 얘기하는 커맨드 컨트롤로 알아서 개별하는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환 부분과 산업 부분 대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을 하고 그것을 35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1과 2 하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그때까지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경제적 파괴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35년까지 우리가 설정한 53%와 61%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경제적 파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참고로 잠깐 30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에 우리가 주어진 2018년 대비 40%를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행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30년 기준 전망 대비 약 1.4%에서 1.7%까지 GDP가 떨어지더라 합니다. 1.4%에서 1.7% 정도 되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아까 보여드린 다른 나라의 사회들과 비교해봐서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오히려 작게 설정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1.4%에서 1.7% 우리나라의 GDP가 떨어지다 분석을 했는데 그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2025년부터 30년까지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원래는 기준 전망에는 1.44% 정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에 그 경제성장률이 1.19에서 1.22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앞으로 5년 동안 떨어진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앞으로 5년 동안 0.2%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임팩트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막 싸우면서 그렇죠?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지 않는 경우에 완전히 끊어질 경우에 일본 GDP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고 했더니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이. 그때 일본 GDP가 0.35%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포인트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거는 그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계저감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될 한계저감비용을 계산해보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몰람도 안 갑니다. 그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계저감비용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설정이 될 것 같다. 분석이 되고. 이거는 국가의 한계저감비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계저감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계저감비용은 15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배출권, 산업부분과 발전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을 계산해봤더니 46,000원입니다. 30년입니다. 아까 우리 43,000원 하신다고 비슷하죠? 저는 그 결과가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6,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잡고 있다면 일단 30년까지는 좀 리저너블한 숫자다. 근데 35년까지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자, 이제는 35년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경우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배추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가 53% 제일 한선으로 갔을 경우에 GDP는 BAM이 2.3% 하락되더라. 이 2.3%가 어른이 떠버렸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53%의 경우만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배추권 거래제가 아주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잘 작동이 됐을 경우에 23%.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한계 저감 GDP는 여기 보시는 요 숫자 마이너스 2.6%로 가까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3%를 감축할 경우에 그 주위로 갈 경우에 배출량을 그렇게 강하게 감축할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GDP는 BA 대비 2.3%에서 2.6%그 사이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때 한계 저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3%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61%는 제가 간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53%를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한계 저감 비용은 2035년인 가서 최소한 30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럼 배추권 가격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더니 2035년에 가서 2020년 가격입니다. 다 디스카운트 하면 2020년 가격으로 2035년에 가서는 최소 19일만 원 정도에서 21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계적 배추권 가격이 설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추권 가격도 보통 우리는 익스포넨셜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한계적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년에는 한 4만 6천 원, 7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는 배추권 가격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에서 한 21만 원 그 사이에서 설정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이 정도 끝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금 제시한 목표 53%와 61%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목표는 제시했지만 나름대로 부문별로 나름대로 전략을 지금 현재 안 짜집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량을 너무 과소 추정을 해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정책을 강화시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53%의 시나리오 하에서 감축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국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2025년부터 35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의 기준 전망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1.2%였습니다. 근데 53%로 목표를 향해서 갈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1.0% 떨어집니다. 즉 0.2%포인트 떨어지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 가격 연간 우리는 37조에서 43조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요. 연간.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20년에 우리나라 GDP가 어느 정도 되면 2,000조를 좀 넘습니다. 2,050조 정도. 그거를 가지고 제가 쭉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37 연간 평균 한 40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요. 발전회사들이 막 떠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 배추권 구입 비용이 뭐 5조가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거 택도 없다고 봅니다. 발전회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산업부문도 아니고 산업부문은 굉장히 크죠. 양이 큰데 한계 저감비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 수송 부분과 가전 건물 부분.
근데 수성구가 건물 부분에 감축 그 율을 엄청나게 세게 잡아놨어요. 그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에서의 한계 작업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요. 그거 다 누구 비용이냐? 국민들 비용. 그래서 그렇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담 같아서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우리 자원경제 전략선언 다 해가지고 큰 발표하고 언론사 다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임 교수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스테이션 발전 사업, 개발 사업까지만 LPG 부탄 파는 이제 소송 부분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11차 정기분까지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특도가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가능성 이슈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해서 기회가 그래도 조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2035 NDC 발표하고 나서 이제 차기 12차 정기분에 30년하고 35년, 40년까지 계획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위협이 체감이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NDC 관련해서 영향을 이번 달부터 좀 힘들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차 정기분에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위치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송 부분은 실제로는 그 발표 공청 발표 자료에도 나왔듯이 18년도에도 23년까지 한 1%밖에 감축을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이 저 이제 LPG 사업에 조금 영향이 굉장히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좀 당연히 있겠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수송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세서도 좀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좀 바뀔 건지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이거 조금 교수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 수송 부분에서 제 두 번째 질문에서 수송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은 저기차하고 수소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보급을 갖고 가느냐. 그건 핵심이라고 봅니다. 연비 개선 뭐 이런 거 그것은 굉장히 부가적인 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을 할 것이냐. 그 전기차가 보급되더라도 또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보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좀 위주로 돼야 돼. 그거는 뭐 결국은 알아서 할 일이고. 가장 핵심은 전기차,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고. 근데 지금까지의 보게 되면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그렇게 빠르게 갈 것이냐. 이 목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급 목표를 새롭게 분명히 보급 목표를 새롭게 잡아야 되거든요. 30년 목표뿐만 아니고 35년 목표도 좀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2차 정기분에서의 그 지금까지 그 예상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가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앞으로 12차 정기분에서 2040년까지를 목표를 잡을 겁니다. 그렇게 볼게 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수요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만일에 이 정도로까지 또 잡을 거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사기라고 봐요. 그거는 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까 이걸 발표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환경부가 지금 부문별로 오시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전기화예요. 근데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을 이렇게 늘려잡기 위해서는 가스의 역할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그거는 재생에너지와 석탄의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가스의 역할은 또 LPG의 역할은 틀려질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 예, 저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저 좀 헷갈리는 게 35년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축률이 네. CO2 감축률이 높아질수록 이 발전량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감축이 높아질수록 뭐 경제 활동이 위축되든지 해서 저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나온 결과가 조금 의아해서 좀 핵심은 뭐냐면은 네. 오십가스를 많이 가면 감축할수록 네. 전기의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갑니다. 전체 전기화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십가스를 감축할 때는 화석연료를 줄이면 되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십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아예 그 화석연료의 사용을 없애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전기화가 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십가스 감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전기화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더 높아집니다. 발전 설비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역설적이라는데. 네. 그게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다이렉션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속도를 굉장히 억눌러 놨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선형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53%에서는 711이 아니라 850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마 저런 이야기 듣는 사는 부분에 전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미치게 될 거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되지 않을 거다. 50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니 석유화학 같은 것이 이제 거의 퇴출되는 수준으로 가면은 산업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자연스럽게温室가스 감축이 일어날 거다.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분석은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분석을 이게 진짜 경제에 어떤 임팩트가 오고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다 분석을 한 것이 제가 CG 분석한 결과 그때 생산량이 확 줄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 그건 뭐냐면 생산량을 확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 입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나온 결과물이 경제적 비용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나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 11차 정기본 작업에 참여했던 뭐 정부 측 인사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산업 부분에서 어떤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안 늘어날 거다라는 어떤 가정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화라는 요소도 있지만은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산업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면 수소화를 좋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에서의 새로운 물질, 연료를 자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전기에서 나옵니다. 수소화는 제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그 에너지가 뭐냐면 전기. 자, 시간 때문에 또 우리 조 박사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전기화하고 이제 무탄소 전원 확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수소화는 대처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37년 정도의 이제 상용화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봐서는 전기차 수요도 이게 뭐 어떤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뭐 사고 그 배터리 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전기화 때문에 저 전력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날 또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다 지연되는 요인들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하던 대로 뭐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푸시를 할 거 아닙니까?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소하는 적도는 37이 가능해요, 실제로. 40년 가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 그거는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 예,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제일 질문이 많은데 사실은 임 교수님, 우리 한 10% 20% 줄이는 건 쉬워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40, 50, 60까지 갈 때는 이게 한계 비용 체증 법칙 때문에 엄청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산 안 된 것 같고, 제 느낌에는. 두 번째는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결단 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이. 스트럭처라는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CG 모델의 한계 같기는 한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아까 여기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4페이지에서 선진국을 2018년으로 딱 기준 통일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거보다 다 적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영국, 일본 다 목표 그거는 굉장히 크게 잡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응? 실제로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준 연도를 조작했다. 제 느낌에는 대표적으로 일본이 2013년 한 거는 완전 다 올스톱 해가지고 탄소 배출 제일 맥시마이즈 되는 시점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줄이기 편하지. 영국하고 독일 1990년 석탄 제일 많이 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한 거다. 그거는 그 과거 얘기니까, 네. 그거는 교토 증서 할 때 그 2005년도 이거 2000년대부터 할 때 벌써 얘들은 잡은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자의적으로 잡은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2018년 잡은 게 정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53에서 60일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나름 요거를 다 보고 크게 튀지 않고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잡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튀지 않은 숫자를 잡으려고 이런 것 같다. 일단 선진국 수준에서 우리는 잡았다 하는 정도의 설명하려고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자금병은 익스포넨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 보시면은 46,000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가는 것들은 다 그 이유가 반영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CG 모형에서 산업구조 분석이 다 됩니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죠?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변하고, 그다음 부가가치가 실제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이게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의 국내 생산량이 몇 % 줄여야 된다. 석유화학에서 국내 생산량이 뭐 40% 50%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 포항 결단 나고 여수순천 결단한다는 그 얘기를 얘기는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못하고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저감력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경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실제 현실적으로 글로벌 모형하고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되겠고, 그거는 추후에 이런 걸 해서 봐야 되는지. 참 재밌고 시사점이 많은 분석 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임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최근 논의가